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저희들 하우스비는 전략팀에서 정하고 있고 이거를 어쩌면 정하는 사람은 신중호 팀장이고 제가 잘 모르시지만은 시장 좀 헷갈리고 와가지고 막 신중호 팀한테 알아봐 왜 이런 거야 뭐 신중호 팀한테 저를 안정시켜줘요 맨날. 아니 이거 유동성 장애인데 자꾸 왜 이러십니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직 유동성 장애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줄어든 흐름 나오는 게 좋을 건 아니고 경기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다 했는데 최근에 금리가 좀 안정된 이유를 보면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하다 입장인데 그리고 저희 남대정 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좀 공교로웠던 거는 아침에 우리 염동찬 연구원 방송을 들으면 아셨겠지만 굉장히 저희끼리는 계속 주장했다는 거예요. 한 2달 전부터. 의미 있는 디램 수요는 완화되고 재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이제 2달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사실 우리 남대전 연구원이 커버하면서 또 방송도 했는데 와 그때 내가 3%인가 가서 그 얘기했다가 지금 댓글에 막 무식한 놈 또 뭐 댓글 엄청 잡히더라고. 근데 이제 저희는 2달 전부터 계속 이걸 얘기해왔고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지만 근데 여기서 뭐 막 많이 빠진다가 아니라 전자보다는 반등이 나오겠죠. 뭐 2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뭐 전자보다는 자동차가 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서비스 업종에 있는 것들 뭐 호텔, 카지노 뭐 그다음에 의류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자. 그리고 건설업도 좀 좋게 보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얘기했던 건데 어쩌면 그거를 모아서 오늘 하는 얘기니까 좀 저희들 하우스비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신조어 팀장도 이제 외부를 잘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 몇 번 나가더니 되게 이제 그런 거 싫다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네. 아니 뭐 내부 세미나 일정도 좀 많았어 갖고. 알았어. 네, 알았으니까. 네. 그래요. 제목은 정말 이게 핵심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너무 거대감 넘는 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아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작하죠. 맞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엄청 많이 풀려 있었을 뿐이다. 다소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아니면 지금 우리도 이제 백신을 맞고 있고 뭐 여러 이제 주변에서 이제 백신을 맞는다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해외 여행 홈쇼핑 나오면 완판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정상화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화가 나쁜 말은 아닌데 정상화 이면에 갖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팬데믹 머니라는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다소 또 약간 역작용에 대한 얘기들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들도 시장이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박스권 뭐 사실 좀 힘들었죠. 올라갈 때마다 야 이거 뚫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시장이 또 뚫고 가면은 우리가 또 놓치는 거 아니냐. 추세 상승을 이런 부분들 제가 신조어장 괴롭혔죠. 물론 이제 알 수 없는 가격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뚫고 가기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봤었던 여러 이유들이 지금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 랠리일 수도 있고 마지막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아예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올해만 놓고 봤을 때 하반기만 놓고 보자 이거죠.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해볼 만한 구간은 3분기 정도지 않겠냐.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를 땡긴다면 지금 땡겨야 되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논리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8페이지에 보시면은 자료는 나중에 뽑으셔서 네. 보시고 이제 핵심 자료들만 갖고 얘기할게요. 뭐 결국 유동성 때문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제 이 나중에 이제 CBDC까지도 발전하고 결국은 새로운 세상을 꾸려 나가는 거에 대한 논리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함축적으로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하지만 어제 뭐 이 방송을 하는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시장이 좀 난리가 났어요. 뭐 3만 불이 깨지네 안 깨지네. 뭐 거의 지금 뭐 반토막 나고 뭐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면에 우리가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엇 때문에 빠졌을까라고 보면 유동성의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월부터. 그래서 우리는 야 위험 자산들 특히 어닝이 안 나오고 그냥 꿈과 이를테면 아크라든지 이런 약간 좀 리스크 오브 리스크 자산들은 좀 쉽진 않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꺾이고 시차를 갖고 이런 비트코인이 시장이 꺾인 부분을 조금 확대 해석한다 보면은 주식시장에도 주는 의미가 만만치는 않겠다. 유동성이 꺾여 나가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자.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그림은 뭐 이런데 하여튼 적자 기업들의 베팅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쿠팡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요새는 언론에서 말들도 잘 맞는데 삼슬라 해서 한국에서도 삼슬라 종목들이 근데 그거는 변동성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매니저들 머리 아파 죽으려던데. 그러니까 BM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런 머리 아파. 것들이 결국은 유동성이 이제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이 유동성 지표 왼쪽에 이따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글로벌 12개국 유동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M2 아니야 M2 중에? 그러니까 12개 통화, 그러니까 유로존을 포함한 달러,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한국도 포함되고 12개 통화의 M2예요. M2를 그러니까. 달러로 해서 이제 계산한 건데 이게 2월에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중국부터 꺾여 내려오게 다 순차적으로 다 내려오게 네, 요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월 사실 1.2조 달러가 풀려 나갔었어요. 매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매월. 지금도 풀려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못 가고 있는 이유 내지는 이제는 조금 힘들어진 이유들이 절대 싸지 않다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그래요. 거고, 어쩌면 좀 살얼음 판에서 우리가 그래도 해볼 만한 시장을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먼 미래에는 누군가는 시장이 계속 꿈과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뭐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의 어떤 알력 싸움에서 기회, 이런 것들은 올해 하반기에 대한 걸 갖고 가기에는 다소 너무 긴 그림이지 않겠냐. 하반기에 집중적인 거는 어쨌든 이 유동성 증가율이 꺾여 내려가는 게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이 유동성 증가율이 꺾여 내려가는 것과 동시에 최근에 정상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미국 고용 데이터 보면서 저는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달러 얘기까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차트가 미국의 이제 서비스하고 제조업으로 딱 나뉜 고용 지표예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의 86%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탁 발생하고 저 부러진 그 그림을 보시면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몇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졌냐? 2,236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1,470만 명까지 복귀가 된 상황인데, 아직 서비스업에서는 700만 명이 일자리가 회복이 안 된 상황이죠. 근데 서비스업도 요새 보니까 뭐 일자리가 이게 안 채워지는 게 사람들이 이동받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6월부터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26, 27개 주정부 차원에서 실업 급여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중단했어요. 중단하기도 했고 그 주들 중심으로는 이제 그 고용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6, 7월이 넘어가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7월 4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뭘 하고 싶냐면 약간 집단 면역이 달성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아마 이런 제조업보다도 오히려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지표가 괜찮아지는,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제가 차트도 넣어놨지만 짙은 파란선이 뭐냐면 서비스업의 일자리에서 제조업의 일자리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달러화가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많이 오른 것도 아닌 이유는 뭐냐면 고용은 좋아졌는데 서비스업에서 저렇게 마이너스, 즉 서비스업의 고용 지표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오지 못했었는데 최근 두 달 동안에, 그러니까 고용은 예상치보다 좀 떨어졌었지만 그 안에서의 비율을 보시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두 달 연속 증가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나은 연구원. 네.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계속 말을 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그쪽 컨선이 어때? 미국이 많이 올라와?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아직은. 네, 차트 보면은 일단 기대치 레벨 자체는 높은데 컨센이 지금 당장은 좀 많이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긴 하지만 의외로 내가 보고서 안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맞습니다. 거야.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포트폴리오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너무 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조금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쪽에서 피킹,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도 스타일을 좀 많이 축소하고 피킹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막 추세적으로 어렵더라. 막 계속 상승하는 장일까? 추세 상승의 첫 발점이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3분기에 우리 또 예상하는 바가 있지만 뭐 박스권 뚫었을 때 이게 이제 진짜 추세적인 상승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기에는 다소 좀 불편한 지표들이 뭐냐면, 여기서 11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서비스업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달러가 생각보다 잘 안 빠졌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고, 12페이지에 있는 차트가 제가 좀 어쩌면 공들여서 만든 차트인데 왼쪽에 있는 게 서비스업이거든요. 맞아.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보시면은 제조 그 소매 판매예요.
이게 보시면 왼쪽에 미국의 서비스업의 총 그 서비스업의 뭐랄까요 금액이 4.2조 달러 정도 됩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소매 판매는 한 0.5조 달러.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팍 생기고 나서 오히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0.6조 달러를 넘어섰었잖아요. 이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슈퍼사이클인 거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소비의 슈퍼사이클. 근데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관건. 왜? 왼쪽에 보시면 서비스업이 개선된다? 그러면 내가 돈을 100만 원 갖고 있는데 소매 판매 썼던 거에 서비스업에 써야 되잖아요. 그럼 소매 판매도 유지하면서 서비스업을 유지할까? 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당연하게도 이 오른쪽에 있는 어떤 소매 판매액이 왼쪽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화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그러면 소매 판매가 자기의 추세선에서 벗어난 금액이 얼마냐 면 960억 달러가 많이 오버한 거예요.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960억 달러가 확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여기에 아직은 서비스업이 회복하지 못한 536억 달러 쪽으로 옮겨가겠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시겠지만 소매 판매가 올라갈 때는 동아시아나 글로벌 트레이드 달러화가 생각보다 전체 주식시장에는 괜찮아요. 근데 서비스업은 도메스틱 바이어스, 즉 국내에서 생산과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서비스업이 올라갈 때는 이 소매 판매액이 막 늘어나면서 수출이 잘 되는 사이클이 아니라 미국의 달러화나 미국의 소비가 좋으면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서비스가 잘 되는 이게 사이클로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백신의 경제 수요가 정상화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 오른쪽에 있는 코로나 아웃라이어가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은 견조하고 주가도 유지되는데 그쵸. 이상하게 주변국들이 헤맬 때가 그쵸. 이럴 때 나오잖아. 그렇죠. 이 서비스업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또 자기네들이 제조업하면서 제조업의 고용 그치. 연쇄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만들면 그 공장 인원이 10,000명으로 치면 거기에 이발하는 사람들, 뭐 어디 마트 가는 사람들 그런 서비스업들이 더 늘어나는 게 지금 미국이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고 싶어해서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전에는 이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막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PMI를 보시면 이제 서비스업이 제조업 PMI보다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까 고용도 보여드렸고 서비스업의 PMI도 보여드린 것처럼 정상화가 되고 하반기에 정말 미국의 경기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좋게 받아들였을 때 이거 미국 가니까 우리나라도 간다. 이 콜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차트가 저는 12페이지도 않겠냐라는 하지만 거죠. 우리가 많이 얘기해왔던 거를 딱 그림 하나로 표현해 주신 건데 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인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된다고 보는 것 같고 우리는 지금 거지 PC를 노트북 샀던 사람이 노트북 한 대 더 살 돈을 갖고서 여행 갈 거다. 뭐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나는 지금. 근데 그 여행이라는 게 이게 소매 판매 오른쪽에 있는 소매 판매 있다가도 ISM 신규 주문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어떤 수출 가구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더 저 팍선 거의 뭐 70도 각도로 선 이 추세선이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뭐 슈퍼 사이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좀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출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올 거고 반도체로 따지면 가격은 지금은 괜찮지만 수요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팍 올라간 거에 근거 기저에는 또 풀린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돈의 어떤 주입이 있었는데 1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면서 보여드렸던 차트의 원 차트가 왼쪽에 있는 차트입니다. 조 달러가 단위이고요. 지금 99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 GDP가 지금 70조 정도 되니까 전 세계 GDP 대비해서 뭐 거의 한 3배 되나요? 1.2배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계산은 좀 안 되지만 어쨌든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고 매월 평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조 달러씩 뿌려졌어요. 전 세계에. 이게 우리나라 GDP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여기 글도 썼지만 온갖 자산 시장이 다 올라왔잖아요. 물가도 올라오고 주식시장도 코인도 부동산도 여러 가지 모든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오른쪽에 차트를 그려놓은 건 뭐냐면 테이퍼링을 안 하고 물가가 올라오더라도 이 유동성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 유동성 증가율이 꺾여 내려간다라는 거죠. 자, 꺾여 내려갔을 때 여기 보시면 PPI도 당연히 안정화될 거예요.
근데 이 안정화되는 PPI 속에 숨어져 있는 건 뭐냐면 가격 정가가 되지 않았을 경우, 즉 CPI도 같이 꺾여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 축소되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베팅이 쉽지 않은 환경으로 접어드는 게 하반기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막 시장이 굉장히 좋은 구간을 갔었던 거는 유동성 플레이, 인플레이션 어떤 베팅 이런 거였는데 하반기는 유동성 증가율을 꺾여 내려오고 PPI와 CPI가 꺾여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가격 전가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시장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제가 소매 판매가 아웃라이어가 960억 달러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면서 ISM 제조업 지수나 신규 주문이 더 이상 치고 못 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밑에 보시면 투입 가격 지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높아져 있고 거기다가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이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반드시 꼭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94년, 2000년, 2004년, 2011년, 2017년 좀 비슷한 사이클에서는 좀 ISM 신규 주문이 그렇게 치고 못 나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서비스업이 회복되는 사이클에서는 소매 판매보다는 서비스업으로 다소 그 소비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우군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매 판매를 90년대부터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많이 치솟아 올랐잖아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대만의 수출에 상당한 기여를 했었는데 이게 정상화됐을 때는 한국 수출 그리고 대만의 수출도 다소 꺾여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4월 달인가요? 5월 달에 그 대만 주식이 급락을 보여줬었던 거는 이런 지속 가능한 소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때 걔네 판매가 좀 줄어들었던 거가 의미를 좀 포착했던 사람들은 야 이거 그렇죠. 사실 그때 이후에 우리가 좀 전자에 대해서 더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답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하우스 분위기가 신종원 팀장이나 최성단장이 데이터 보이서 추론하는 걸 좋아하는 습관들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 징을 딱 보고서 우리는 되게 야 이거 IT가 그냥 치고 나가기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반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18페이지 보시면 미국의 반도체 이 업종의 순이익을 저희가 오른쪽 밑에 넣어놨는데 매분기 좀 내려가긴 해요. 그러니까 절대액으로는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증가율로 봤을 때 왜 증가율로 보느냐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증가율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3분기 4분기까지 꺾여 내려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지수가 여기서부터 하반기 이후에 내년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막 치고 나가는 장이 순탄하진 않겠구나. 뭐 3분기에 좀 오른다면 4분기에는 좀 어쩌면 좀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19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유동성 증가율하고 어떠한 PPI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매출액 증가율 OP 마진은 철저히 물가 상승률의 동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가가 빠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드니까 오케이다. 이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빠졌을 때는 인플레이션 베팅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항상 PPI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PPI가 올라간 부분을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가격 전가 못하는 기업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P 마진이 생각보다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환경이 나오는데 19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OP 마진의 어떤 컨센서스 아니면 12개월 포워드에 대한 내용은 2017년만큼 반영한 가격이에요, 지금이. 근데 여기서 하반기에 PPI가 빠지고 CPI가 빠지는 과정에서 OP 마진이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는 있는 거죠. 특히 매출액 증가율이 떨어졌을 때, 소매 판매가 서비스로 전환될 때 이 우리나라의 매출액 증가율은 다소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꺾여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영업 레버리지가 살아있는 기업들 어렵죠. 그런 피킹 과정이 저는 수반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22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뭐 꼭 이렇게 가겠냐라고 하겠지만 연초에 한번 그렸는데 좀 이 경로로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100% 올랐을 때의 시장. 그러니까 뭐 80년대 후반에 3조 호황 그리고 뭐 90년대 후반에 IT 버블, 2000년대에 뭐 부동산 버블 그때 원자재 버블일 때 차트를 이게 바닥에서 100% 올랐을 때 차트를 보니까
바닥에서 100% 오르니까 당연하게도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 한 6개월 정도 횡보 장세가 보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경제 지표는 좋아졌는데 그 이후에 또 치고 나가서 약간은 하방이 리스크가 있었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결국 유동성을 회수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어요. 왜? 경기는 좋아졌고 모든 가격들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지루한 박스권으로 인해서 뭔가 사고 싶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경제 지표도 회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분기 정도 올라갔다가 4분기부터는 여러 이제 뭐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테이퍼링이라든지 타이팅에 대한 아이디어가 4분기에는 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시장이 간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간다면 3분기 정도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실적 시즌이 7월 8월에 이제 연결돼 있는데 삼성전자가 7월 초에 또 가이던스를 내놓잖아요.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은 걸로 해서 간다고 하면 이것 또한 3분기 정도. 이 부분은 우리 남대정 의원 꼭 들어보시면 3분기, 2분기가 실적이 좋고 3분기도 나쁘지 않거든. 예. 근데 그거를 선반영하고 그러니까 주식의 꺾여 나가는 어떤 거에 대한. 아까 재고 그런 사이클로 보면 그게 보인다는 게 문제지. 그게 그 피크아웃이. 맞아요. 그게 안 보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 보이는 순간 내 생각에 6개월 안에 다 꺾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예, 뭐 그러니까 이게- 분기 이상의 시점, 그러니까 3분기가 고점이다 그러면 2분기 때 내년 1분기에 꺾여야 지금 3분기가 좋은 거고. 맞아요. 중간에 솔직히 말해서 예. 지금 근데 오늘 랩리서치 얘기는 뭐냐면 12월에 꺾인다는 거냐. 저는 그래서 7, 8, 그러니까 강하다면 6, 7, 8이 제일 강하지 않겠냐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8월에 가면 또 잭슨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들을 많이 던져주는 구간이고 우리나라 실적 리비전도 그때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이 퀀트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닝이 추정치가 다소 좀 낙관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드릴 텐데 그 7, 8월 때 아마 어닝 리비전이 그때 좀 많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2분기 바라보면서 반등 나올 수 있다. 네. 이건데 그게 뭐 3,500, 600, 700 가는 장은 아닐 것 같다는 거고. 그렇죠. 뭐 다소 이제 그냥 숫자로 23페이지에 넣어놨지만 억지로 멀티플이 유지된 상황에서 그리고 어닝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수 레벨은 한 3,450 정도? 예, 3,400 맥스가. 언저리. 예. 뭐 밸류에이션을 더 줘도 3,000,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곱하기로 계속 해버리면 4,000, 5,000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어닝의 하향 조정 예지는 우리나라의 매출 증가율이 꺾여 내려갈 때 밸류에이션 더 주지 못했다라는 걸 가정하게 되면 12배 선, 그러면 한 3,400에서 3,450 정도가 어쩌면 3분기에 바라볼 수 있는 지수의 레벨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걸 뚫고 갈 수도 있는데 요 정도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가격적인 부담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3,300 정도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아니 그 정도 넣을 수는 있는데 아까 중요한 게 이게 하여튼 뭐 아니면 거꾸로 하방은 3,000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아주 매력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박스권의 연장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박스권의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박스권의 연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방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3분기 정도일 것 같고 그게 한 3,400 정도 트라이하는 장이지 않겠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결국 뭐 사냐라는 얘기인데 2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시총의 탑 20, 20란다. 12개, 12. 12개를 이렇게 두 종목씩만 이렇게 시총을 이제 더해서 보여준 차트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한국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시장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가격을 반영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뭐냐면 반도체, 플랫폼, 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구산업은 뭐냐면 이제 포스코하고 KB금융을 합친 건데 이 12종목만 담고 있어도 전체 시총의 50%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한국 시장이 성장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엄청난 밸류에이션 집중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글로벌 비슷한 업종끼리의 밸류에이션을 제가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 KR이 뭐냐면 한국 시장의 바이오고요. 플랫폼 KR이 뭐 한국 시장의 플랫폼이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싸지 않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러면 배터리 KR도 이제 뭐 그냥 다른 어떤
거와 비슷한 이제 자동차가 싸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정도 그래서 자동차가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동차 정도 아니면 반도체도 그냥 이 선상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반도체는 27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아마 본부장님도 여러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차트라서 뭐 자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27페이지에 삼성전자를 보면 결국 어닝이나 가격 지표가 이렇게 다소 연말께 가서는 조금은 꺾일 가능성을 내비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산다면 지금 정도이지 하반기에 가서 아니면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있으면 뭐 연말 가면 또 수익을 낼 거야 이거에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장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는 26페이지긴 하지만 27페이지를 이제 넘겨주시면은 이거죠 이제. 그렇지 여기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있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비싸요. 이게 포인트예요. ROE가 13%인데 PBR이 2배 갔다가 한 1.8배인데 1.8배가 77,000원이거든요. 묘하게 그때 반등이 시작이 되긴 했어요. 왜냐 디램 가격은 아직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법무장님도 그렇고 저희 이제 남대중 삼성전자 담당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는 게 가격 자체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하락 이유가 저기 보면 디램 가격이 연말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3분기에 2006년에도 보시면 가격이나 어닝이 좀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비쌌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부담이 됐었던 건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우리가 삼성전자 얘기를 하냐면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샀는데 이게 시장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치. 못 올라가면 시장 자체의 레벨이 크게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있고 또 하나가 있어. 많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줄이고 다른 포트를 늘렸다 애들이 시장을 이기고 있거든 지금 계속 몇 그건 개. 그렇죠. 네. 나는 그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얘기하면 뭐 하고 있어요? 전자 줄이고 딴 거 사요. 이게 레파토리인데 놀랍게도 이쪽 생태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를 접하려고 이론을 하니까 여기서는 전혀 다른 각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는 전자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아침 그 뉴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거예요. 좀 이게 우려의 시간이 좀 더 빨라진 것 같은 그런 그치. 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그냥 논리라기보다는 순환적인 개념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주를 항상 위기 다음엔 주도주가 출연했었고 그 주도주의 사이클이 시장의 어떤 끝까지 갔을 때 같이 끝나는 사이클인데 만약 시장이 계속 어쨌든 하반기에 큰 폭의 하락이 없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주도주가 있을 텐데 지금으로 따지면 소프트웨어하고 자동차 정도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OE나 PBR로 보면 글로벌리 보면 다소 우리가 좀 약간 오버밸류 된 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그나마 자동차 정도 그래서 카카오 현대차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트에 그건 박아봐라 얘기는 하고 그래서 있는 30페이지에는 그나마 자동차를 살만한 논리해서 넣어놓은 거는 뭐냐면 신차 판매 비중이 그 금융위기 때급으로 많이 낮아져 있더라고요. 신차 판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쇼티지 때문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풀려나가거나 아니면 그 금융위기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공장을 못 돌렸으니까 그때 지금은 반도체 쇼티지지만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공장을 못 돌렸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는데 경기가 좀 회복됐을 때 서비스업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미국 기들은 또 그래도 차를 살 만한 논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정도는 펀더멘탈이 하반기에는 중고 가격은 조금 다소 슬로해지고 신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신차 비중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한국의 자동차나 전 세계 자동차 이 밑에 있는 차트는 상대 수익률입니다. 상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보면 그래도 하반기에 자동차 정도는 뉴스 플로우가 우호적일 수는 있겠구나.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시총 탑 12개가 다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니라고 하면 시장 인덱스 자체가 좀 버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될 만한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저는 중소형 가치주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31페이지는 그 부분들을 얘기 드리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차트도 있지만 성장주 일변도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가치주로 바뀌었고 그 가치주에서도 또 중소형주가 더 치고 가는 장 그거에 대한 논리를 제가 오른쪽에 이제 넣어놨는데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피크아웃해서 내려가게 되면 그 구간에서는 중소형 가치주 위에 차트 오른쪽 위에 차트 보시면 검은색으로 제가 표현했는데 코스피 대비 상대 그 수익률입니다. 2004년에서 2007년이나 2010년에서 2011년 내지는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중소형 가치주는 시장을 그래도 시장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저희 이제 스몰캡 파트장인 정홍식 파트장이 또 이런 중소형 가치주를 잘 발굴하시거든요. 그래서 32페이지는 그런 종목들을 넣어놨고 이런 스타일로 가자 정도로 저는 이 파트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 얘기도 우리가 얼마 전에 그거는 많이 중장기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거기 뭐 CJ 제일재단 같은 것들 얘기를 좀 그렇죠.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퀀트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가 좀 우리의 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끼리는 그 말해요. 6개월간 그래도 박스 얘기 나름 잘 해왔다면 위를 열가를 계속 고민하는데 나름대로 위가 열려도 제한적이란 말을 드리는 게 아마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3,300 한번 올라올 텐데 그럼 한 3,400 정도? 요 정도일 것 같다는 거지. 네. 여기서 뭐 3,560, 700 그냥 스테디하게 점진적으로 그래주얼리하게 올라가는 장 그러기에는 매출과 이익이 꺾였다는 거가 중요해요. 저희는 그 부분을 그리고 누가 그래도 마진 전가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퀀트 갖고서 제목에 있는 그대로 컨선 하향 가능성 이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컨선이 더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 좀 그쵸. 합시다. 예. 뭐 사실 뷰가 거의 똑같아요 이번에는. 뭐 저희 신종호 연구원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단기적인 뷰들이 다를 때가 좀 많이 있는데 이번 하반기 전략을 할 때는 사실 뷰에서는 컨플릭트가 거의 없었고 똑같은 뷰를 가지고 퀀트단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반기에 우리가 마주할 환경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로는 밸류가 치고 나가는 장이긴 어렵다. 두 번째로는 이익 증가율의 피크아웃이 예상이 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이익 컨센 하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상방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타이밍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종목단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페이지 많이 보여드리면서 쭉쭉쭉 넘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37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 차트는 사실 꾸준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지수 수익률을 멀티플 할증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EPS가 올라오면서 지수가 올라갔느냐라는 부분인데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도에는 유동성 장세 그리고 멀티플이 확장이 되는 시장이었다면 21년도에는 EPS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3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실제로 상반기 글로벌 주가 지수를 보면은 수익률들이 대부분 좋았습니다. 뭐 중국이 약간 부진하긴 했지만 대부분 좋았고 그 이면에는 EPS가 올라오고 좌하단에 있는 EPS가 올라오고 우하단에 있는 PER 멀티플은 감소하는 그림. 그러니까 EPS 상승분이 멀티플 위축을 상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다만 좀 의아한 건 그런 거예요. 1분기에는 EPS가 얼마나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국가별 주가 수익률이 설명이 가능했어요. 근데 2분기에는 이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EPS보다는 멀티플이 얼마나 적게 줄어들었느냐. 이 부분이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설명하는 키팩터였다라는 이러면 거고.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 멀티플이라는 게 유동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약해지니까 그쵸. 멀티플 힘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익은 또 피크아웃을 앞두고 있다. 이 얘기 아닌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뭐 4개 얘기하면서 실적 장세 다음은 역금융 장세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벌써? 거고 그 부분이 바로 2분기 이 국가별 주가지수 수익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멀티플이 얼마나 적게 빠졌느냐가 지수의 수익률을 보여준다라는 질문. 부분이죠. 네. 이게 우라가미 군요 때문에 자꾸만 이거를 단계별로 네. 생각하는데 이게 이번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된 상승. 네, 이번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진행되는 게 그쵸. 동시에 진행이 됐잖아. 그럼 방금 우라가미 군요의 용어를 빌려서 나한테 역금융 장세 네, 얘기를 네, 네. 했는데 그거는 어떤 그 분위기 그 상황을 표현할 뿐이고. 그렇죠. 네. 야 그러면 이게 이익이 꺾일 수도 있다 보는 거야? 이익이 내가 꺾일 그거-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 여기서 실적 장세로 지속되는 중간에 약간의 변동성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은 역금융 장세로 가는 건지는 사실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나는 그걸 그냥 무조건 가르는 거- 이행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으로 네. 가는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꼭 그렇다고 보기 어려웠던 게 바로 이 차트였던 이 것 설명 같아요. 좀 해줘봐. 나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40페이지 하단에 2분기 주가 수익률들을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렸는데 보시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EPS가 얼마나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주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 설명이 잘 됐어요. R스퀘어 값이 0.23이라는 거는 사실 상관계수로 치면 0.5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설명력이 높았다라는 건데 하단에 보시면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EPS의 변화로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설명을 했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멀티플이 얼마나 덜 빠졌느냐 이 부분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걸 정성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결국 유동성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뭐 예를 들면 2013년에 테이퍼링 텐트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차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어찌되었건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상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약간의 변동성이던 아니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멀티플이 줄어드는 그런,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림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결국 이걸 가르는 것은 이익이다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익이 더 중요해졌다. 뭐 21년 상반기에는 이익이 주가지수의 상승폭을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에는 이익이 주가지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까지 좀 중요성이 높아지는 그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43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그러니까 마주할 환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익 증가율의 피크아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쵸. 거고, 좌하단에 보시면은 국가별로 연도별 EPS 증가율을 넣어드렸어요. 보시면은 2020년, 21년, 22년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다 이렇게 피크아웃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다 하시는 말씀이 우측 하단에 있는 이익 레벨은 높아졌는데 증가율은 꺾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안 좋게 보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우측 하단 차트는 19년도의 EPS를 100포인트로 봤을 때 19년, 20년, 21년, 22년에 레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보여드린 건데, 이익 레벨은 높아 보이는 게 맞는데 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지수의 설명력을 봤을 때 EPS가 19년 말 대비 21년 5월 말까지 변화한 부분이 주가 수익률을 대부분 설명을 해요. 상관계수가 0.85까지 올라오는 수준이라서 사실 이렇게 이익 증가율이 높은 수준까지 추정이 되고 있는 것들은 선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이익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다소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드인데, 네. 우리나라 자체가 이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멀티플 자체가 레벨업 리레이트 재평가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시총 구성, 아까 네. 신종원 팀장도 얘기했지만 시총 구성도 바뀌었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뭐 전략 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당장은 현재 이익이 지속 가능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피크아웃이 조금은 더 걱정해야 될 만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4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이제 쇼페이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증시가 마주할 환경은 이 컨센서스의 하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그래도 가능성으로 보면 한 70% 정도의 확률로 하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라고 보시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라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분기별 영업이익을 봤을 때 코스피가 1분기에 아주 좋았어요. 글로벌리 다 좋았지만 한국이 유독 좋은 100%가 그런 넘었어요, 순간. 네, 맞습니다. 물론 기억으로. 한국은 뭐 19년도에도 이익이 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21년도 1분기 이익 증가율은 상당히 높았다.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우측 상단에 있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림이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거는 우측 하단에 있는 21년도와 22년도의 EPS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은 21년도는
쭉 땡겼는데 22년도는 그에 따라서 못 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네이버의 일회성 이익이 반영됐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갭이 축소되는 21년도와 22년도에 갭이 축소되는 그림은 22년도에 대해서는 이익을 공격적으로 못 올린다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익이 잘 나온 거는 물론 좋은 부분이지만 이게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올린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45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럼 미국은 어떻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미국은 좀 다른 그림이 1분기가 이례적인 이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 형태로 돼 있으니까 보시면은 딱 아시겠지만은 21년도 1분기가 이례적으로 좋았고 2분기, 3분기도 나쁘지는 않지만 1분기 대비 줄어들면서 가는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시즈널리티 상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가장 좋고 1분기가 약간 좀 부진해지는 그림인데 1분기가 좋았던 것은 이례적인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한국과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분기별 매출액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그래도 10% 이상의 성장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측 하단에 있는 연도별 EPS 추이를 보더라도 그쵸. 21년도와 22년도가 같이 비슷한 우상향하는. 속도지. 이게. 그렇죠. 그 말은 이 결국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인데 위에 보시면 21년께 너무 이르니까 이건 좀 과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과하다는 게 어떤 너무 빨리. 어쨌든 뭐 그런 갭이라는 게 사실은 이익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46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익 좋았고 뭐 그런데 미국도 2분기, 3분기, 4분기 이익 증가율 좋을 걸로 보는데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마진율을 우리는 꾸준히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1분기 그리고 중국은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피크아웃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지수가 치고 나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연도별 이익 컨센서스 그리고 마진율 컨센서스인데 비교할 수 있는 시기가 2010년, 2016년, 17년 3개 년도예요. 3개 년도인데 이때도 사실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6월 내지는 정말 늦게 하향이 됐다라고 한다면 9월 말쯤에 하향이 됐어요. 그 말은 결국 2분기까지는 이익 컨센서스가 너무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2분기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쭉 앞으로 넘어가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페이지 잠깐만 보시면은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 분기별로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발표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를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가까운 시기이다 보니까 2분기 같은 경우가 이 컨센서스에 대한 신뢰성이 그래도 높게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5% 낮은 수준의 이익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이 간다라고 하면은 역시 2분기 실적 전까지 혹은 실적 시즌 정도까지이지 않겠느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11조 이상 나온다는 거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반등이 나와줘서 지수를 당겨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4분기 어떤 재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얘기가 벌써 나오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은 이게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침에 우리끼리는 되게 심각하게 이거를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는 뭐 약간 건방지게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시장에 빨리 알려줄까 하고서 계속 사전자 좀 주긴 했는데 그래도 전자가 뭐 올라가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미국 놈들이 빠른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벌써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이게 남대정 차갑잖아 말하는 게 아침에 오자마자 이거 어떤 거니 했더니 네 빨리 진행되는데요. 딱 이러니까 내가 이게 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디어 볼까요? 종목 아이디어? 네. 48페이지 잠깐만 보시면요.
계속해도 돼. 왜 지금이냐라고 했을 때 밸류 메리트가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맞아. 네이버의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국가별로 봤을 때 멀티플이 5년 평균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온 거는 영국 내지는 한국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보면 네. 그렇다고 하면은 밸류 메리트는 솔직히 어느 정도 있고 사실 테이퍼링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리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되게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룸을 안정적으로 그래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룸이 보이는 국가로 따지면 그래도 한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할 수 있겠다. 네, 로테이션 관점에서 한국이 그래도 좀 간다면 현재 시점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0페이지로 넘어가서 종목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총 3가지입니다. 마진율이 하향될 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그래도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할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실 저희 중소형주 정욱식 파트장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유형의 종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퀀트 모델을 돌렸을 때 어떤 종목이 나오느냐 이렇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0페이지 보시면은 마진율이 하향될 때 좋아지는 유형은 퀄리티가 좋고 배당이 좋은 종목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좋은데 50페이지 우상단에 보시면은 시장 마진율이 빠지는 파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기간에서 이런 퀄리티와 디비던드 쪽이 종목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1페이지로 보시면은 연도별로 봤을 때 제가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팩터들은 어닝 모멘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정말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마진이 하락할 때 퀄리티와 디비던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림을 보였던 게 어떤 시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연도별 성과를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2013년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테이퍼링 텐트럼이 있었던 게 13년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런 그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개별적으로는 세부적인 지표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밸류와 어닝 모멘텀 쪽의 데이터들이 좀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밸류 같은 경우에는 EV/EBITDA라든지 PCR이라든지 이런 현금 흐름 관련된 특히나 현금 흐름 중에서도 확정치 기반의 멀티플 이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닝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관련된 이익 컨센서스가 중요해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깔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매출액이라도 좋아지는 종목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정성적으로 좀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유의미하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좀 참고해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5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개별 종목들을 롱 포트폴리오, 숏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넣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배당과 퀄리티가 좋으면서 현금 흐름 내지는 확정치 기반의 밸류가 좋고 매출액 관련 이익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56페이지고요. 5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매년 5년 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한 종목들을 소팅을 해놓은 종목들입니다. 여기 것들이 정우식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종목들이 종목들. 겹쳐요. 좋아요. 네. 네. 그래? 리노공업, 동극제약, W게임즈는 저희 성종화 팀장님이 커버를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좀 잡히고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에 좀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샘표 같은 거 좋은데 나도 알죠. 내가 네. 거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하기가 그런. 그렇다면 이제 좀 밑단에서 이 중에서도 사실은 좀 쉽게 접근할 만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멀티플 싼 거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그런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W게임즈가 정말 재미없는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도 사실은 멀티플이 상당히 좀 싼 종목이고요. 아니면은 뭐 코엘 패션 같은 것도 멀티플이 상당히 좀 우리 낮아요. 담당자도 좋아하는데. 네. 근데 참 이게 고민인 게 이것들은 이런 종목 스타일들이 커버 안 한 이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커버 안 한 기업들이 의외로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는 또
그때 한 번씩 추적하지.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개인들이 이런 정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런가요? 화끈한 거 좋아해요. 컨센이 없는 데에서도 약간은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7페이지 이제 마지막 종목 아이디어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팩터 모델 뭐 데이터 정말 뭐 458개 돌려가지고 종목 데이터 뽑고 이런 건데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이거예요. 지금 당장 최근에 어떤 지표가 주가의 차별화를 만드느냐를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종목을 나래비를 세워보면 뭐가 좋을까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어닝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팩터가 상당히 좀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하반기 뷰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금까지 좋았던 최근에 좋았던 걸 중심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밸류와 어닝 모멘텀이 가중치가 높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밸류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밸류 쪽이 좋아서 선정이 된 거고요. 어닝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좋은데 이번에 밸류가 좋은 것과 상관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밸류가 좋은 와중에 밸류 팩터랑 같이 가지 못한 대표적인 게 어닝 모멘텀이거든요. 이거를 같이 넣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까지 좋았던 걸 따라가지만 시장 색깔이 바뀔 때의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퀀트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8페이지에 개별 종목들 리스트 넣어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롯데 쇼핑이나 롯데 하이마트 같은 유통 관련된 종목들 내지는 지주사들 종목들이 밸류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좀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반등이 좀 지수가 3,300을 넘어 한번 전진한다면 지금일 것 같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끌어간다면 그래도 2분기 좋아지는 거 배팅하니까 2분기 숫자 좋은 것들 뭐 대표로 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은 시장이 상방으로 쭉 뻗어나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지수 레벨이 진짜 상당히 좁은 폭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저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고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와중에 사실 하방으로 쭉 내려 꽂을 만한 이슈는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보고 조금씩 정말 완만하게 지수가 올라가는 그림이 그래도 지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 그거는 좋은 시나리오고 네, 좋은 맞습니다. 시나리오가 그 정도고 뭐 맞습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빠르게 막 축축축축 작년처럼 올라가는 장은 저희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6개월 정도 쉬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의 전제는 결국은 전자가 움직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전자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데이터로 보면 전자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벌써 좀 가시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건 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시장 자체의 성격을 말하자면 결국 PER 장세였다. EPS 장세로 넘어가기에는 뭔가 아직 좀 뭔가 부족하다 2%. 근데 PER 장세라는 건 다른 말로 유동성인데 EPS 장세로 넘어가려면 결국 컨센서스가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컨센서스의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2분기 뒤에. 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내년 바라보면서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섹터를 하거나 그게 서비스 업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비싸도 하자고 하는 얘기고 저는 또 하나 이 가시권이 들어서 Q가 나오는 거 그게 건설 같은 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건설 중에서 선별하는 것들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대형주에서 뭐 비싸지만 큰 흐름에 주도주는 뭐 카카오, 현대차 이런 것 같아서 보트 메이저라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를 가져가는 게 더 비중 높은 게 당연한 것 같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는 부분들인가요? 네. 추가할 것들 없나요? 좀. 그리고 뭐 맞습니다. 뭐 EPS로 넘어가는데 지금 당장은 EPS의 상향 조정보다는 눈높이를 좀 낮춰가는 하반기일 것 같고 그런 하반기에서의 이제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업종은 당연히 못 올랐던 아까 미국도 서비스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쪽이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좀 유지는 시켜주거든요.
그런 것들 뭐 그런 부분 동의는 하고 이제 뭐 인덱스 자체가 만약 우리의 예상과 달리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닝이 그러니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게 7월, 8월에 실제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마진이 또 빠지는 부분들 뭐 8% 지금 8.5% 코스피를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많이 높다 그러면 시장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더 위로 치고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여드렸던 데이터 상으로는 마진이 조금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분은 그래요. 6개월 동안 박스권 얘기 잘했으면 이제 한번 위로 한번 질러보실 타임 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저희는 제가 원래 그거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분은 올해 처음 주식하신 분들은 저희 하우스가 대표적 베어하우스라며요. 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 근데 정말 신종 같은 날 우리 오래 됐지만 저는 주식 약간 차트도 많이 보는 스타일이고 그냥 위로 정말 차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트 수렴돼서 치고 한다. 이 말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제가 지금. 근데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주식 투자의 지혜라고 천장팅이라는 사람 책인데 우연히 이번에 서평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읽다가 딱 하니 내가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깨달은 거 딱 하나예요. 결국 가격도 펀드멘탈 같이 볼 때 파워풀한 건데 그 몇 가지 중요한 전제들이 아직도 안 보여. 신차장세로 가려면 정말 아까 주기는 매출이 늘면서 마진이 확보돼야 되는데 야 이게 둘 다 안 보이니까 네. 정말 모르겠어. 그래서 사실 신호체는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 야 이 위로 지르자 우리도 진짜 짜증난다. 야 내가 막 그랬는데 또 이제 점검하다가 아유 또 맥스 값이 얼마냐 한 3,400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맥스는 나오겠지만 그걸 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는 정말 슈팅이 나오면 그 정도인데 그러면 위로 여백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고민이 될 것 같냐면 작년에는 이것도 사놓으면 오르고 저것도 사면 올랐거든. 올해는 어떡하냐면 되는 줄 알고 이거 사면 물리고 되는 줄 알고 이거 사면 물리고 계속 물려가고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최소한 그것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포트 매니저들은 저희 얘기에 동의해주고 있는데 전자줄에서 딴 거 늘려라 이거예요. 계속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이제 뭐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 유일하게 도움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더라고. 뭐 나한테 뭐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전자 얘기를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하는 건지 뭐 장기적으로 전자를 무슨 제가 왜 주셨습니까? 뭐 10년 바라보면 전자 좋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들으실 필요가 없고 저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6개월 1년을 봤을 때 전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이제서야 조금씩 얘기되는 전자 TP도 좀 내려오고 이제서야들 얘기되는데 다만 올해 상반기에 저희는 전자에 대해서 좀 계속 전자가 저러면 나머지 부품주도 동일해요. 그렇죠. 더그 힘들어지. 그 뭐냐 책지 효과가 있어서 그 매출액의 근데 이제 변동성이 더 심해. 내가 걱정되는 건 개인들은 계속 거기만 살 것 같아서 뭐 기관이 최근에 좀 사긴 하지만 최소한 그러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왜냐 가끔 저한테 장문의 글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거든. 이제 뭐라고 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10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전자에 뭐가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막 나한테 이제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하다고 자기가 진심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는 결론은 전자를. 근데 제가 이 말씀 부동산과 주식은 좀 달라요. 저는 주식은 주도주가 바뀌는 걸 여러 번 겪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의 생각을 전하는 것뿐이니까 너무 뭐 저희 애들 의견은 맞고 틀리고라던가 뭐 당신은 강세로운 자니까 약세로운 자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제가 그래도 지금 돌고 있는 왜 우리가 그렇게 서비스 업종 얘기를 했었고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죠. 뭐 2분기 이후에도 우리 정다은 연구원 말과 달리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된다. 열어야죠 그럼 위를.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근데 컨센서스가 뭘까요? 가격을 올려야 돼. P 곱하기 Q 마이너스 C예요. P가 그래서 거기에 세금도 빼줘야 되니까 P가 올라가야 되는데 P가 올리기에는 상당히 소비 전가가 만만치 않고 Q를 늘리자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서로 막 늘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코스트는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컨선이 자신 없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인건비 상승도 녹록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또 오늘도 뭐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더 저는 생각이 정리되는데 하여튼 저희도 맨날 한번 위로 지르고 싶다 얘기를 맨날 하고 있다는 거 꼭 전해드리고 있으시다. 이번에도 경론을 벌이다가 오늘 하우스 뷰로 우리 신용호 팀장이 정말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팬데믹 머니 굴고 이런 거 말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지금 해야 될 거를 저희가 뭐 저번 주에 뭐 3% 같은 데 가서도 얘기하고 계속 하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산에 뭐 신세 뭐 그리고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벽에 말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게 사람들이 되게 결정 인과론 막 이거는 이거다 막 그런 걸 많이들 원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을 했으니까 잘 이해 안 가시면 여러 번 들으시고 요 자료 프린터에 가시고 많이 하고 또 여기 댓글 남긴 건 제가 꼭 볼게요. 이 자료에 대해 남긴 거는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왜 그 데이터가 중요하고 이런 말 아까 M2G가 꺾인 것도 의외로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 예, 그것도 약간 크리티컬한데 아직 시장이 버티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MT 증가율이 꺾인 거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뭐 굳이 그런 이제 오늘은 그냥 우리 방송이니까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방송 가서 이런 얘기도 안 해. 이제 왜냐면 가서 괜히 또 뭐 이상한 거 달리는 거 싫어서. 근데 우리 방송 이거 우리의 1위 오너분들이랑 같이 하는 방송이니까 1위 오너야 이제. 네. 1위 때 아니고. 1위 오너. 1위 때보다 1위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 네. 1위 오너. 미안하다. 야, 내가 1위 때 핫때 맛있 때 했다가 너 욕이나 그래서 하시면 요 부분 저희 하우스뷰니까 하여튼 저희와 따라오셨다면 올해 상반기도 잘 무리 없이 넘긴다. 제발 이것만 하지 마세요. 이거 샀다 불리고 저거 샀다 불리고 이것만 안 해도 돼요. 이 장에서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대다수가 그거 하고 있을 것 같아. 이거 될 것 같아 쫓아가고 저거 될 것 같아 쫓아가고. 어느 날 봤더니 주식이 갑자기 포트폴리오 10종목 이상 돼 있고 막 개인 투자자가. 내가 왜 하는 줄 알아? 내 친구가 주식을 막 하다가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 드디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카톡으로 네 갖고 있는 거 보내봐. 16종목이다. 16종목. 돈은 좀 되던데 다 좋은 종목인데 묘하게 인계선에 나와 있더라. 내가 그 친구가 나의 1위 오너 자기 1위 오너 좋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애청자인데 내가 당신 들으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한 1000번을 얘기한 것 같아. 개인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5종목 이상 가져나면 관리가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16종목 갖고 있더라고. 근데 다 좋은데 플러스 난 거는 이제 10몇 프로 났다가 다 1, 2, 3% 돼 있고 손실 본 거는 갑자기 급격하게 손실들이 커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시장이 되게 어려운 장이에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좀 또 잡소리 했는데 오늘 이 자료는 정말 댓글들 달아 질문 주시면 신용호 팀장도 댓글 좀 달아주고 알겠습니다. 하고 네. 합시다. 빨리 끝내자고 계속 나도 치근거리는 아닙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